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대화하자더니 오늘은 왜 미사일을 쏜 것일까? 하루 만에 돌변한 북한의 속내,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소식은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건 오늘 검찰은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펀드, 동생의 전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처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무렵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전처가 살던 부산의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위장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소입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 최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업체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투자를 받은 뒤 갑자기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조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PE는 2017년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투자하는 동시에 WFM이라는 교육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이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의 실적을 올린 뒤 자문을 맡고 있던 WFM과 우회 상장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 PE와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조 장관 부인 등 가족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 장관의 첫발, 전담 차장검사를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서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직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박상기 전 장관의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 개혁 작업을 이어받아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자리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작 전에 새로 임명한 장관들과 담소를 나눌 때도 조국 장관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 국무회의가 열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딸의 인턴십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부에선 자신을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와 같다며 수사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는 불꽃 튀는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여당은 검찰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9월 국회가 걱정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표류할 위기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학이 밀집한 서울 신촌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조 장관이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의 아이콘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 국선과 폭주를 함께 막아내자며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권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국회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반발에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정쟁이자 분풀이라고 일축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검찰과 한국당을 모두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메랑인가 물타기인가 정치권에서는 자식 논란이 한창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들의 특혜 진학 의혹이 야당 의원에 대한 맞불 공세로 옮겨붙은 건데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뒤에도 딸의 특혜 진학을 때리기 바쁜 자유한국당.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안쳤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논문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는 연구 논문을 요약하는 이른바 포스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고 교신 저자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동시에 최우등이 지킨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기에 조국 장관 청문회 직후 아들 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하다며 사과한 장 의원은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원실이 개입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용준 씨는 예의 바르게 사과했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마음이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조국 일가에 매섭게 날을 세웠던 탓인지 이들을 향한 여당 지지자들의 역풍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의 부메랑이다 아니면 물타기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붙은 여야의 갈등이 자식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신무기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대화를 제의했다가 오늘 이렇게 도발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의 보도 보시고 나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북한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체 2발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거리는 330km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표적섬 명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이번 공식 발표엔 예전과 달리 비행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공조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비행 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새로운 무기 4종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신무기 개발 절차로 볼 때 앞서 동해안에서 2차례 시험 발사로 안정성이 입증된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서쪽 내륙에서 실제 사거리로 발사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쏜 초대형 방사포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머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250km 안팎에 불과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이미 해본 실험을 반복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화 제안 직후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내에 북미 간에 뭔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렇다고 되면 미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잇따른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어서 박완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발사체 어떤 미사일로 추정하십니까? 방금 그 보고가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북한이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만 총 10차례 예. 지금 시험을 했죠. 그중에 4가지 신형 무기가 이미 시험이 됐는데 네. 그중에 특히 그 최근에 했던 2가지 북한판 이른바 그 에이테킴스라고 불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2개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도에서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만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 2번 발사를 했고요. 그렇게 2번 정도 발사하면 좀 안정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늘 신형 무기를 발사를 할 때는 처음에 시험을 할 때는 동해에서죠. 그래야 그 동해로 발사를 해서 위험 부담이 없는데 이쪽 서해 쪽에서 내륙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잘못해서 그것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이제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북한이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면 바로 내일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사진과 함께 비교적 정확한 재원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술 지대지 에이테킴스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2번 발사를 했고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동해로 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강정규 기자가 짚어본 내용이기도 한데 군의 공식 발표를 보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비행 고도, 속도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합참은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혹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내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면 거기에 분명히 정확한 고도랑 속도 그런 재원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정보 당국은 사실 추정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오는 이제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소미아와의 연결 분야는 원칙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동해로 쐈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그 레이더라는 거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잘 보죠.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북한이 이 남쪽으로 쏠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옆으로 쏘는 것 같은 경우는 측면이기 때문에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일본 열도에서 직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잡을 수는 있죠.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반드시 지소미아와의 연계가 있을지 그거는 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의 의도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더니 오늘 이렇게 도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화와 도발을 양쪽에서 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제 판단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은 지금 신형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시험 발사를 계속 해야죠. 그래서 북한은 약간 시기를 나눠서 지금 시도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일 먼저 한 건 5월 4일, 9일 그때 이제 이스칸데르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근데 미국의 반응이 한국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큰 위협이 아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것은 위협은 아니고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했죠. 근데 그때 시험을 하면서도 워낙 시험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한테 설명을 하기는 이것은 한국, 미, 한미의 연합훈련 때문이다. 그래서 예. 연합훈련이 끝나면 중단할 것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이 신형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발사 시험을 할 만한 그런 또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방안이 그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뭐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깝지만 제 예상은 그 9월 말에 지금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향후 미국의 상황에 반응이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국의 반응이 좀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가 있고 예. 뭐 이것을 사실 실무회담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뭐 그런 식의 그 경고가 나온다면 북한이 좀 자제할 수 있지만 이전에 미국이 했던 형식대로 이것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북한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이 네 가지 무기 체계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유엔 보고서에도 지난주에 나왔고 분명하게 한국이 기존에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상 막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무기체인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군요. 북한이 열흘 전쯤인가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열흘 만에 좀 태도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제의한 속뜻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예. 핵심은 역시 미국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두 번 뭔가 잘못,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예. 잘못 얘기하도록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때 예.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2, 3주 후에 실무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8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친서를 공개하면서 그 친서 내용에 뭐 일종의 작은 사과도 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설명을 했다. 연합훈련 때문에 지금 일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이고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에 나오겠다 얘기를 했는데 예. 연합훈련이 지난 8월 달에 끝났는데 여전히 대화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워싱턴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저께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 북한에 대한 발언 수준과 그 좀 강화되는 상태고요. 그 예. 빈도도 좀 세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상태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계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pompe오 장관이나 미국 전체를 좀 비난을 하더라도 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좀 삼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시작을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외 정책의 특징인 불예측성 때문에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예. 이제 그런 우려도 뭐 제 생각에는 북한이 셈법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폼페이오, 그래서 일단 예.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그렇습니다. 발언을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채찍도 썼지만 예.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이미 약속했다라는 당근도 제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은 예. 굉장히 지속적으로 미국이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그게 사실상 결렬된 이후 지금부터 해온 것이고요. 새로운 것은 아니죠.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보이는 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라는 메시지랑 또 비건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 예. 그것이 미 의회 조사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건 뭐 많은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예. 만약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은 무용합니다. 핵의 효용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건 대표와 CRS 미국 의회 조사의 그 핵심 내용은 지금 어쨌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상응 조치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때 나와라. 예. 만약에 이것이 다 넘어가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면 결국 북한 너희가 갖고 있는 핵은 앞으로 유용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아주 좀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작동을 해서 또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는 것이다, 나오겠다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은 이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뭐 2차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제의했던 것이랑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차이가 여전히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균형적, 그러니까 영변 하나만을 폐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받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괄 타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맞춰야 되고 최종 목적 그리고 로드맵을 구성한 후에 영변만은 안 되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작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주겠다. 양측에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계속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와야 이것이 대화가 진전이 되고 비핵화 조치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미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창의적인 해법. 그러니까 북한도 셈법을 바꿔야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최선희 부상의 그 내용만 보면 일단은 미국이 셈법을 바꿔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셈법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원했던 체제 안전 보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예. 전반적인 큰 원칙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과연 정말 북한은 하노이 때 보였던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거나 전혀 그것이 조정되지 않고 나왔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대화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일방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그럼 3차도 하노이 회담 때처럼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실무회담이 계속 저는 일단 지속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차피 회담과 이 협상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의 실무회담으로 끝나버리면 그럼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비핵화에 뭔가 진전된 조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담화들 보면 북한이 원래는 실무회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뜻이 없습니다. 실무회담을 좀 기피하고 북한은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뭔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최선희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어떤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실무회담은 여기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북미 정상회담을 좀 연내하자 그렇게 좀 제안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기가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재선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리 안 된 직접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받을 가능성은 좀 크지 않죠. 일단 북한이 대화 시점으로 제시한 9월 하순경에 실무회담이 되는 거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뭐 저는 보십니까? 그거는 거의 지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담화를 보면 조건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는데 미국이 셈법을 갖고 나오는 것을 그 실무회담에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갖고 나와야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뭐 시간과 장소를 북한이 정하면 아마 미국이 그것을 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무회담에 얼마만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느냐는 어디에서 실무회담을 할지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설명 좀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늘 북한과 실무회담과 또 고위급 회담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협상 그 대표단이 북한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비핵화의 결정은 본인들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그 실무 협상이 진전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2차 하노이 회담 이전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심지어는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빨리 그 북한 지도자와의 그 협의가 된다. 이번에도 만약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 평양이나 적어도 판문점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이것이 조금 빨리빨리 그 진전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교수님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60초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전에 없던 세상이 함께 타고 있다. Hi, Michelle. Leading tomorrow. Hyundai Elevato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경북 영덕군 축상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오수, 폐수를 처리하는 지하탱크를 정비하던 중에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4살 A씨 등 2명,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53살 B씨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또 함께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34살 C씨도 있었는데 이 C씨는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요, 지하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가던 중에 일어났고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들어가면서 차례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깊이 3m 지하 탱크는 오징어 찌꺼기가 부패해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내부에 침전물도 30cm 정도 쌓여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54살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반면에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된 선박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기적 같은 구조 상황을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도된 선박에 고립된 선원 4명의 생존 소식은 35시간 만에 확인됐습니다. 구조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가 선체를 두드리면서 진행한 탐색 작업 중 안에서 화답한 겁니다. 먼저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구조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배의 선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실 위치로 추정되는 배의 뒤쪽 바닥을 뚫으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정오를 지나 해가 한창 뜨거운 시점에 3명이 구조됐고 이어 2시간여 뒤에 나머지 1명까지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내 화재가 발생한 탓에 연기와 불길로 구조 작업이 일시 지연되기도 해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1명은 따로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 내내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음식과 물, 그런 이제 공기를 공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한 분 계신 분은 별도의 공간에 지금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필수품을 지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담당 영사를 급파한 데 이어 8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선원들 가족 등을 위한 영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선박 골든 레이호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4,000회들을 싣고 가다가 지난 8일 새벽 전도됐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된 데 이어 고립됐던 나머지 4명도 무사히 구조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얼마나 급박했던 상황이었는지 우리 선원 4명을 구조한 미국 해안경비대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골든 레이호가 전도된 뒤 선박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한 미 해안경비대. 새벽 6시 대책회의를 가진 뒤 해안경비대는 헬기를 투입해 전도된 선박 위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선체 내부의 선원들이 있는 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생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독가스 등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배에 더 큰 구멍을 뚫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30시간 이상 고립된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Once we got that first 3-inch hole in today, they were able to be passed water, and we were able to get them food and some fresh air.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And whether they were together. 그 뒤에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체를 떼어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불똥이 튀는 용접 대신 드릴을 이용해 분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도 선체 내에 화재가 발생한 데다 자칫 불똥이 튀면 또 다른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선원들을 천원 구제해냈습니다. I think they were pretty relieved. I don't have information on what they said. I know they looked super happy to be outside of that space and coming down onto the tugboat. 미 해안경비대 전문가들의 신속하면서도 치밀한 구조 작업 덕분에 고립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니까 이제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야겠죠. 미국 해안경비대는 골든 레이호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뒤에 전도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도 조사관 2명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사고 당시에 기상 상황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AP통신은 골든 레이호가 전도될 당시 주변 해역의 날씨가 쾌청한 편이었고 바람의 세기도 시속 5마일, 8km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골든 레이호가 수로를 빠져나갈 때 들어오던 배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밤새 고립됐는데요. 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마저 끊겼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고속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리타 공항. 도착한 여행객들이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파사이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태풍이 지나간 뒤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터미널 안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일부 택시가 운행되기는 했지만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리타 측은 밤새 17,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부 여행객들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공항 측이 생수와 침낭, 충전기를 제공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どこで寝てました？は床の上ですね。硬くないですか？もう椅子空いてなかったんで硬かったんですけど我慢して。10時間以上は待ってますね。飛行機乗ってる時間より長い。今日も取れてなくて帰りは明日になりますけど。 다행히 버스와 열차 운행이 이른 아침 재개되면서 승객들은 겨우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을 관통한 태풍 파사이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이 개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강요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키워드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반한, 그리고 역사 지우기,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 물망에 오른 강요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새 내각과 자민당 주요 포스트 인사를 고민해온 아베 총리는 2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安定と挑戦の強力な布陣を整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최종 발표를 코앞에 두고 현지 언론은 주요 강요 등의 내정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외교 협상을 총괄하는 외무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모떼기 도시미스 현 경제재생상이 유력합니다.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지금 이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상에는 한국에 대한 무례와 막말로 유명한 고노다로 현 외무상이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지소미아 종류나 레이더 갈등 문제 등을 놓고 현 방위상이 한국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진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의 이런 강경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통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문부과학상 1순위입니다.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대로 역사 교과서에서 불리한 역사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全くこの件については協議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し、 세코 히로시기의 경제산업상은 아베 총리의 수건인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현재 중의원은 여권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은 4석 정도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무소속과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중책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서 추진력을 발휘한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맡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본 정부 환경상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인데요.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방류를 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의 방침은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였는데요. 이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을 보면 며칠 전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일본이 원전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있는 저녁 이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 이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대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20대가 이제 장 의원 아들 대신에 내가 운전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던 남성인 거죠? 맞습니다. 27살 A씨인데요.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후 5시쯤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과 어떤 사이냐 등등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대가는 받지 않았다라는 짧은 답을 남겼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 당시 장현준 씨가 뭐라고 전화하셨나요? 아는 형님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장 씨랑 어떤 사이세요? 대가성 여부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또 그는 이 장 씨가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했냐 이런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바꿔치기를 부탁받았냐 이런 질문에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용주 씨 측에서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 남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이 남성의 신원을 둘러싸고요. 예. 사실 장제원 의원실의 관계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장 씨 측 변호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제3자가 이제 누군지 지금 언론 보도상에 의원실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이 이 사건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냥 그 피해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네, 그리고 장 의원 역시요. 개인 SNS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이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유 등을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집중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에 금품으로 좀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고 크기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있습니다만요. 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위협을 했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뭐 보복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낀다면 이거는 협박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장 씨의 경우는 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직책을 언급하며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장 씨 측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좀 나가는데 뭐 합의금 1,000만 원인데 이건 전혀 이런 워딩도 없었고 이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는 장 씨의 모친을 포함해 가족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용준 씨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같이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 현재 이 장 씨는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임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예. 이 사건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요. 경찰 측은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CCTV 분석 요원 등을 투입을 해서 음주 교통사고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를 하던 이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33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 보면은 당시 A 씨가 지난 7월이었죠.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예. 상대방 운전자인 B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아이들이 차 안에 있었는데 이 아빠가 맞는 상황을 그대로 좀 목격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제주지법은요, 예. 이 가해 운전자인 A 씨가 도주 우려나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제주지법은 피해자가 도주 염려, 증거 인멸, 우려 인정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래서 영장 기각을 한다라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실 이 가해 운전자가 폭행 등 범행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일부 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 사실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뜨겁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도 올라왔었고요. 예. 이 카니발 사건의 가해 운전자를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청원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절차상 문제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청와대와 정부가 20만 명을 지금 이제 넘었기 때문에요. 오는 15일부터 한 달 안에 이 청원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게시글 최초 작성이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이 짧은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것은요. 예.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난폭 운전, 이런 보복 운전이 벌써 이제 사회 문제입니다. 이제는 경찰도 좀 단속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난폭 보복 운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난폭 운전은 5천여 건이고요. 예. 보복 운전은 3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난폭 운전은 51%, 그리고 보복 운전은 무려 16%씩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이 때문에 경찰은 어제부터요,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폭 보복 운전은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역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에는 날씨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추석 날씨 짚어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맞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은 밤사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좁은 띠 형태의 강수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정착하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섬 지역 오가는 길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짧은 연휴인데요. 잘하면 길 위에 시간을 버리는 일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가 가장 막힐지를 알면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하린 기자의 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97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12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12일 오전 귀성길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으로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고 귀경길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반,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여 차례, 열차 29편, 항공기 20편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명절 다음 날 9월 14일 24시까지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00여 대를 배치하고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명절 앞두고 철도 이용하실 분들에게 좀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그리고 오송역 KTX 단전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안전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추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관제 업무에서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속 230km를 달리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감속 지시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지연 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운행 비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역에서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컬 관제원 중에서 무자격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굴삭기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부실 관제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잦은 인명사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인된 시간 내에 무단으로 선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열차 경보 모바일 단말기가 같은 일을 하는 외주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예, 국회 상업용 수소 충전소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안에 이렇게 충전소가 구축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녁에 먼 길 오셨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정부가 국회 안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고 일반 휘발유차에 어떤 가스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가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 글자 그대로 수소 충전소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번에 강릉에서 폭발 사고도 그렇고 수소가 너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걸 우리 집 근처에 놓기 싫다. 결국 그렇게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다면 국회에다 한번 놔라. 그런 어떤 여론들도 많았고요.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모든 모범이 되는 국회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예. 상용화의 첫걸음을 띄겠다. 이런 의미로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이 전기차와 비교가 된다는데 수소차와 전기차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전기로 구동해서 차가 가는 건 똑같습니다. 예. 단 전기차는 배터리가 탑재돼 있고 예. 충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배터리가 완전 소모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한번 충전하는데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보통 최근 나온 차량 같은 경우 4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고요. 예. 완속 충전은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니까 예. 차체 무게가 워낙 무거워진다. 결국 중장거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이고요. 수소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실제 뭐 3에서 5분 정도, 길어야 6분 미만의 짧은 시간이면 충전이 되는데 수소를 싣고 다니다가 운행하면서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전기를 즉석에서 생성을 합니다. 예. 만들어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에 6분이면 언제든 계속 전기를 생산해 쓸 수 있으니까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극복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중장거리에 유리하다는 거죠. 한 번 충전하면은 주행거리가 6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뭐 많아야 300-400km 내외거든요. 예. 그런데 비해서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멀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는 그냥 일반 차 지금 뭐 주유하듯이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주유를 해서 6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차죠. 예, 일반 주유소에서 충전한 것과 동일한데 단지 주유소마다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면은 예. 이 주입기가 여러 개 있죠. 예. 근데 현재는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돼 있지 않다 보니까 충전소당 한 개 아니면 2개가 있다 보니까 한 대 6분 집어넣고 다음번 압력을 올릴 때까지 한 10분 정도 내외가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은 예. 보급이 되면서 충전기 개수가 늘어나면은 예. 훨씬 단축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전기차보다는 일단은 뭐 획기적으로 충전 시간이 짧다 이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좀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 전기차로 또 출퇴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일단은 인프라 구축에서는 일개 기업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개발은 어떤 메이커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보급에 힘써야 되는데 일단 초창기에 보급 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일단 차량 가격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7천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아유. 그럼 이제 중형 SUV 모델인데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대 일반 차를 구매하던 게 2배가량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환경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자체에서 1,500에서 지자체별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절반 정도를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각종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 뭐 주유소나 아니면은 주차 공간 같은 데도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 인프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나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설립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충전소 만드는 데가 30억 정도가 들거든요. 30억이요? 예,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요. 예.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대전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만 하루 손님이 예. 5명도 없고 결국 하루 매출이라고 말하는 게 5번 충전에 20만 원 내외다 보니까 예.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포션이나 이런 적자분이 연간 2억 정도 발생을 해요. 결국 인프라 확대와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길 다닐 때 사실 수소 충전소 한 번도 못 본 듯합니다. 네. 이게 정말 설치가 이제 돈 문제 말고 어려운 또 다른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각종 규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일단 수소가 고압 탱크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나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결국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어디 산골에다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좁은 이게 곳에서요. 뭐 어쨌든 충전을 하려면 거기까지 차를 또 가야 가서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택시기사가 직접 충전하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압 가스 관리 기사가 24시간 상주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훨씬 많고 안전에 민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LPG 충전소, 주유소, 수소 충전소를 같은 공간 안에 충분히 둘 수 있도록 규제가 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혼용으로 복합 스테이션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부지 매입부터 오히려 전체 30억 중에 절반가량이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이런 좀 배보다 배꼽이 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차를 저희 국민들이 살 때 지원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기차에도 지원금이 있잖아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지원금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전기차 보급에 정부가 힘쓸 때는 최대 예. 2,300만 원까지 전기차 보급에다가 지원금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환경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3,550에서 춘천 같은 경우 4,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소 전기차의 7천만 원 중반대 차량을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일반 국민들이 넥소라는 모델은 투싼보다 크고 중형 SUV 모델인데 3천만 원대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기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300만 원 주던 걸 최근에 1,6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예. 소형 전기차 SUV 같은 경우에 5,600만 원 차량 가격이 구매가 4천만 원이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충전소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고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이럴 때도 계속 푸시를 해서 생태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실제 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수소 전기차에 보급을 하는 게 정책으로서는 올바른 정책이거든요.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여기저기 쪼개서 쓴다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전체가 안정화되지 못한 우려가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소 전기차를 사려고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을 주고 또 차를 새로 사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뭐 가족들도 타야 되고 하니까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 네네. 수소 전기차 개발을 좀 시도하다가 뭐 접은 곳도 있다고 하고 이게 개발이 네네. 많이 어려운 겁니까? 실제 이제 최근에 뭐 유로 6 같은 여러 가지 환경 기준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예. 자동차를. 근데 전기차는 문턱이 좀 좁아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도 바로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예.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2013년에 iX 투싼 가지고 첫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예. 2018년에 넥소를 출시를 했지만 실제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이 흘러서 완성차를 내놨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99%의 독자 기술을 가진 건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수소차 출시를 예측은 합니다만 본인들이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도를 명확히 얘기를 못하고 조만간 우리도 수소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어나운스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99%의 독자 기술을 일본과 우리나라만 가졌다고 좀 짚어주셨는데 네네네네.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수소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에서 거의 탑
순위라고 탑 순위라고 볼 수 있고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망만 우리가 고어텍스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그것도 국산화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일본 미라이 같은 경우는 그 백금 촉매를 뭐 17g만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55g을 사용하니까 뭐 3배 이상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술 격차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차를 완성해서 만드는 데는 큰 문제 없이 100% 국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이 분야만은 세계적인 탑 클래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일본이나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사회, 수소 에너지 전체 시스템에서는 다소 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라고 보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또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충전소에 있는 각종 장비나 시설이 독일이나 미국 기술이 아직 많이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 사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에 정부의 어떤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확산을 하려면 보급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실제 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 프랑스 방문 때도 넥소에 대한 차량의 수출 계약도 하고요. 유럽에서도 기술 제휴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국제적인 여론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도부는 홍콩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 정부는 외국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주말 미국 총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법안에는 홍콩 정부가 자치를 훼손하면 홍콩에 대한 무역 특혜를 철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呢次事件係美國國會啦，通過呢啲喺佢哋當地嘅草案嚟到去介入香港特區嘅事務，係絕不認同。 캐리람 장관은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지하철 역사도 방문했습니다. 사태가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민운동가 조슈아 웡은 독일에 머물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과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hope the world could realize that Hong Kong people are the ones deserve democracy. We continue our fight with our slogan of Stand with Hong Kong. 중국 정부는 독일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中方对德方允许香港分裂分子入境，并且从事反华分裂活动，以及德国外长马斯公然同这样的人接触，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미국,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또 한 번의 큰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번엔 유이자 가족들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또 의견들 주시는데요. 6586님,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은데 법무부 장관이 웬 말입니까? 라는 반대 의견도 주셨고 2236님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님,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까지 주셨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박명남님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조언 주셨고요. 9007님께서는요. 우리는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서 안보를 챙깁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면 또 다른 안보 대책이 필요하겠죠. 적당히 이해가 갑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평화를 열어가자라는 평화의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선원들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2369님께서는 전도된 화물선의 선원 모두 구조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문자 주셨습니다. 9330님께서는 또 신청곡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좀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끝곡은요. 고민 끝에
어제 문자를 주신 분이세요. 2813님께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정일영의 기도를 신청해 주셨었습니다. 우리 화물선에서 우리 국민 4명 모두 무사히 구조돼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이 기도가 통했습니다. 선박에서 고립된 한국인 4명 모두 구출이 됐고요. 모두의 기도 덕분에 이분들 가족들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추석도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그